스루프 타임즈 2023년 7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오늘 공시된 두 회사를 소개를 하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연결 기준이고요. 매출액은 39조 5천억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10.8% 감소했고, 매출원가 및 판관비가 6%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증가했다. 영업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조 원대로서 54.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9%가 하락을 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도 나와 있는데요. 2분기에는 뭐 흑자가 났다고 뭐 언론 뉴스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누적으로 봐야죠. 매출은 1조 3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했고요. 영업 손실이 179억 원, 180억 원대가 발생이 돼서 영업 손실이 127.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영업 손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영업 손실률이 1.4%로서 0.9% 손실률이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하이매트 상반기 실적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먼저 했습니다만은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관심사는 그렇습니다. 한국 저성장 기조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한국은행장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구조 조정부터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스루풋 뉴스를 진행하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남한 한국 대통령 극한기후 접근법 완전한 개편 약속, AFP 통신의 월요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도 표현을 했었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긴급 대응회의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종전에는 극단적인 날씨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는 이제 곤란하다. 특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 뒤에 제 견해를 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19명, 실종자 8명 계속 늘어났죠. 또 산간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 이것도 있고요. 또 지하도 재해 그 청주시 오송 거기 지하도에서 인제 같은 그런 또 피해 사례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도 극심한 날씨의 원인을 기후 변화 탓으로 이제 돌렸다 하는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AF 통신에서 냈고요. 요거는 물에 잠긴 축사가 소들이 지금 뭐 어떻게 조치를 못 해가지고 물 속에 잠겨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그런 모양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이 경북 예천 쪽인가 거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둘러보는 그런 사진도 찍혔습니다. 이 반대로 폭염인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또 다른 불볕더위와 화재, 스모그 속에서 이게 뭐 중간에 제가 데워졌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걸 좀 빼먹었군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 내용입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그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힘들어서 지금 그늘에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을 보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한국은 정말로 극한 날씨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출이 예방이 아닌 회복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정참삼 씨는 수자원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 인덕대 학교의 공학 교수인데, 그는 예방이 피해와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지만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즉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무시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산에는 인색해진다, 이런 얘기겠죠. 한국은 살이 많고 도시개발로 인해 많은 지역이 산사태로 취약해졌다. 관계자들은 또한 자연재해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을 쓰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자, 아까 그 AFP도 그렇고 로이터도 그렇고, 아니 왜 한국만 신경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폭우 피해는 여러 나라인데 왜 한국을 그만큼 아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가? 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제가 작성한 표를 조금 더 수정을 했는데요. 디리스킹이 우선순위여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폭발성이 나타난다. 어저께 제가 또 이런 표현을 해 봤었습니다. 이건 우선순위는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폭염과 폭우가 뉴노발인데, 제가 배운 그 방식 외에는 특별한 거를 더 생각해낼 수는 없지만, 특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도입해야 한다. 리스크 리스트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극도 상태, 극한 상태, 익스트림 상태를 추가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극단치를 한번 예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간의 경험과 예상할 수 있는 극단치를 상정해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행의 한 방법은 시나리오 연습이 있다. 과거 우리는 화성방 훈련도 했었다. 그러나 우선은 극한에 대비하는 시설 투자이다. 극단 익스트림리 리스트로 시설 투자가 계획되고 시설을 보완해야만 한다. 우리가 국방에 투자를 한 것처럼 말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방위산업을 발전시켰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 터질지. 그 다음이 이제 예방 시나리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시설을 갖춰 놓은 다음에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제 발전한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경제 발전 후에 인프라 투자가 미흡했던 것도 현실이라고 봅니다. 거저 아파트 건설들에만 몰빵을 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극단이 뉴노멀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극단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훈련과 연습을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우선 공무원부터 훈련을 강화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훈련 한다고 그러면은 대피 장소로 안전하게 빨리 대피하는 연습 외에는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훈련 목표는 당연히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스루풋의 주제처럼 생존이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MBN 뉴스센터에서 인도 폭우 624명 사망, 미 유럽 폭염. 그래서 인도의 이 강이 범람해가지고 집들이 잠긴 모습을 했고,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화씨 129도, 섭씨 54도까지 오른 상태에서 또 이 사람들은 이런 데다 기념사진 찍는 게 또 유행의 모양인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견딜지 모르지만 노인네들은 죽을 지경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인도에서
집안에 물이 갑자기 그렇게 들어찰 줄은 몰랐어요. 소지품을 챙길 수 없었고 밧줄을 이용해 겨우 몇 개만 좀 들고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피난 시설에 자기 그 자식과 피해 있는 그 인도 여성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FP나 로이터나 그 한국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인도 거 그 뭐 이런 거를 들여다가 또 뉴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쌍수성 폭우로 거리가 일부 침수, 맹렬한 기세로 차내에 흘러드는 물. 이는 17일 짱수성 양저우시에서 촬영된 동영상이다. 해가지고 버스에 갑자기 물이 들이차는 그런 거고요. 또 일본 그 TBS 뉴스에서는 동부 후쿠리쿠 18일부터 경고급 호우 가능성에 대해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아키다 현도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목부터 얘기하면은 평가를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개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윤, 나라 운명 지하차도 밀어넣었다는 김의겸, 유가족의 사과,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천명한 것을 두고 이를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빗댔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며 사과했다. 일단 뱉어버리는 거죠.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언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 일단 이 새끼는 그냥 뱉는 거에 그 유명한 놈이에요. 이게 뭐 했던 놈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그 이 애절한 마음들을 먼저 표현할 줄 있는 예의도 없는 새끼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 민주당 정권에서 그 산사태에 대해서 태양광 시절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산사태도 있는데 이 산사태에 대해서는 언급 그거하고 비유를 해보지 이런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극단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준비가 덜 돼 있었다 뭐 이렇게 좀 건전하게 비판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새끼 욕이죠. 그러니까 단순화하면은 어떤 견해를 얘기한다면 그거는 강아지 새끼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2050년 세계 1위 충격 전망 나왔다. 한국 경제. 주름 깊어지는 한국. 2050년에는 가장 늙은 나라 될 것. NYT 뉴욕 타임즈에서 유엔 자료 활용에 추산해가지고 현재 생산 가능 인구 비율 높지만 27년 뒤엔 1,200만 명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 저출산 고령화를 이거를 노말로 그냥 보자. 이 상태에서 한국의 경제를 어떻게 저성장해서 다시 성장 기조로 올라설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선 생각이 나는 게 다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글로벌 보도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5천년 한민족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한민족들이 한갈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 분파가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동화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들이 안 통하니까 그 말들을 붙여서 얘기하는 사례를 들면은 우두머리 이런 거죠. 머리하고 우두하고 그다음에 역전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말하고 그 단어가 틀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불러가지고 그래 그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동화대가가 있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솔직히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당구 용어 같은 거는 뭐 우리는 사실 일본말로 다 배웠습니다. 히키 뭐 오시 뭐 이런 식으로 배웠고 또
해방 후에는 영어가 많이 들어와 있죠. 오케이, 빠꾸빠꾸, 그거는 일본말이지만은 오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일본색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그 말들은 변화해 가는 거고, 다민족 국가가 되지만은 한국인으로서의 다민족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일본도 이민 제도를 정상화해야 된다. 하반기에 법무부에서 이민청을 설립한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민청을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강해지는 폭우, 산사태 빈발, 시한폭탄 산지 태양광 1만 5,222개, 게다가 시설 상당수는 경사도 초과, 점검 인력도 부족, 불안한 주민들. 조선비즈 전준범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경사도 기준 15도 초과한 산지 태양광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 때 또 태양광을 더 많이 만들었다 하는 좌파의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문재인 정권 때 설치한 것으로 저는 제 조사 쪽으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냐, 2018년도에 찍힌 건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겠죠. 이게 이 산사태로 무너진 태양광,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태양광이란 게 비탈에다가 치면 안 된다, 평지에다가 쳐야 된다, 이런 거가 이제 환경 시스템을 배우면서도 저도 배웠던 건데, 우리나라가 그 평지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본 뉴스에서도 그 아소 분지 지역에 약간 낮은 산에 대규모 태양광 전지를 설치해 가지고 비판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세계 유네스코에 들어갈 만한 그런 풍광을 이 태양광 야산 단지에 매모드하게 깔아가지고 이 망쳤다, 이런 뉴스도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자, 스루프 타임즈에서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제가 봤어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니까 파트 2로 이제 종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 무비 프렌드라는 유튜버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레코닝이라는 게 추측 항법, 그 다음에 이제 추측 계산, 어떻게 보면 어림셈 같은 것 수도 있는 건데요. 출발점으로부터 움직인 속도와 방향으로 현재의 위치를 추측하는 항해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진짜 메인 빌런은 인공지능 엔티티다. 근데 그 엔티티에 대한 이 소개자들은 엔티티에 대한 표현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실체 논리에서 이 엔티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을 엔티티라고 이름 붙였다는 게 실체. 이 엔티티가 자유를 얻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요거는 이제 정리자가 얘기한 거고, 뭔가 엔티티는 적대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엔티티에게 선택을 맡긴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라는 게 이제 천사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또 상징성이 있었고요. 신의 메신저죠. 천사.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신에게 복종하던 시대로의 퇴보인가 라는 표현도 나왔고, 여기서부터 좀 논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의 위치를 만든 과거의 출발점과 선택들, 엔티티가 예측하고 있는 현재의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미래, 이런 거, 세상의 가치가 변화하고 대의가 흔들리는 변화, 요즘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가 이제 과연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들도 있는 거고요. 엔티티를 차지하려는 각국의 정보부들, 내부의 적으로 인식을 했고,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 진실은 사라지고 전쟁이 다가온다. 이런 협박성 멘트도 영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IMF는 원래 팀 단위로 작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는 엔티티의 능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측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응은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것으로 영화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IM팀은 리더가 권한이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따르기에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우리는 음지에서 살고 죽는다. 소중한 사랑과 이름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들에게 그래서 좌우란 없다. 모두를 인류애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가정보원의 그 앞에 있는 그걸 무슨 바위라고 그러죠? 기념석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써 있는 거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삶은 모든 선택의 결과이고 그래서 우린 과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운명을 거스리며 한 칸씩 올라가는 둘. 결말 부분에 기차가 다리에서 계속 떨어지는 장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협조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 과정을 긴 그 시간을 들여서 찍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결과와 주어진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결과, 주어진 선택, 거기서 신념을 지키면 그게 해결이 되는가? 이게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뚱맞지만은 색다른 견해가 이펙트 코즈 이펙트, 결과 원인 결과라는 게 있고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서 코즈 이펙트 코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는 과거가 원인이 되어 현재가 된다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현재를 결과로 알기에 과거는 원인으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결과로 읽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재가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역사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미래를 운명이라고 보지 않고 원인으로 보고 현재를 선택하는 거. 이게 미래를 원인으로 보고 현재를 선택을 하라. 미래가 원인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은 현재가 결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 영화 평론가 전문가신데 여기에 이제 그 표현한 해석한 것은 운명론과 자유의지를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핀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따라서 과거를 원인으로 보면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 현재를 원인으로 볼 수 있어야 과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관을 원인으로 보면은 과거의 우리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과거가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왜곡된 역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또한 미래가 원인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현재가 결과가 된다. 따라서 엔티티의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면 현재의 결과가 달라져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측을 계획이라고 읽으면 계획이 좋은 원인이 되도록 목표를 제대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즉 엔티티 AI의 예측도 축축항법 추정 계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협조해 가지고 그 둘이 서로 그 신념이 달랐다가 올라오면 생존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톰 크루즈한테 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구조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엔티티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아주 이번 영화의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거죠. 그 높은 그 산에서 오토바이로 뛰어내리면서 낙하산으로 하는 그 장면을 저도 캡처를 해 봤습니다.
금리 인상론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미시적으로 대응 가능이라는 제목을 불어토론한 데서 제목을 떠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감원의 감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지로 읽힌다. 일각이라는 게 한국은행이죠.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을 1000조를 가계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사기 위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계대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과 다소 온도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한은 금통위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동기열 결정했지만 이창용 총재는 이번 금통위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했다며 정부의 역전세난 대책 등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총재는 미시적으로 자금시장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어서 하는 정책 자체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 뭔 말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 전세 사기 이런 걸 위해서 조금 푸른 거는 어쩔 수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금감원이 직접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추경호 부총리가 자신과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 한은 총재를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인으로 일컫는 등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은 이 총재의 판단에도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 전문적으로 이게 어떤 기자인지 모르지만 강승혁 기자로 되어 있네요.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이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인 모양입니다. 점점 잘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장과 금융감독원장 가계대출에 대해 어느 정도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 요거는 보도 내용도 있지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북한 시장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평양 아파트 평균 가격이 최근 6년 새 67%나 올랐다고 중국 북경신보가 11일 보도했다. 제가 그럼 이 한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좀 내려간다 어쩐다 하지만은 이게 2017년 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의 보도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신문을 인용한 건데요. 평양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0년에 1평방미터당 3,000위안이었는데 2016년 말 1평방미터당 5,000위안, 약 2,000위안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81만 6,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6.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81만 6천 원이니까 평당 가격으로 하면은 한 맥시멈 300만 원이라고 그냥 보자고요. 평양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압록강 건너편의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액수다 소개를 했고 대다수가 국가에서 배급해준 집에서 살지만 각종 형식의 개인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해서 합법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했으며 2002년 7.1 조치로 당국이 장마당의 존재를 제한적으로나마 받아들였다는 데서 여기부터 경제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막혔었죠. 그래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공식 개편했다. 2003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북한 대무역의 중심시장은 평양이 아니고,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나진이지만 국내 중심 비즈니스 시장은 평양 쪽 50km에 있는 평안남도 순천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답니다. 평양 북쪽인가요? 그게 평안남도인가?
평안북도하고 좀 틀린 거,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요거는 그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의 아파트인데 여기에 이제 그 지도자 얼굴이 있는데, 자 지금 아까 그 맥시멈 300만 원 선이 2016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주 넓은 집에 산다 그러면 30평이다 그러면 9천만 원이에요. 30평 아파트가. 그 우리나라 그 평당 가격이 지금 검색해 보면은 분양가 자체가 3천만 원 선입니다. 10배죠. 그럼 30평이면은 10억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대 10억, 10배가 있는 거죠. 경제 규모는 뭐 이거보다 더 큰 거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뉴스를 찾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몰빵해 가지고 지금 가계부채가 천조나 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런 겁니다. 왜 디프레이션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출산 이거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감가상각 돼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강렬히 주장하는 바죠. 아니 일반 기업체들의 그 유형자산은 다 감가상각을 하면서 왜 일반 국민들의 아파트 가격은 왜 감가상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모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재산세도 적게 내게 만들어주고 첫 해는 많이 받겠죠. 부동산 시세라는 것도 있지만은 땅값 기준은 또 변하지 않고 땅값이 오히려 뛰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값하고 그 건물값하고 합쳐서 부동산 시세니까 건물 가격 자체는 그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북한 김여정 안보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동 미국의 경고, 이런 뉴스가 또 나와줬고, 보아 모닝뉴스 오늘 아침 새벽 뉴스는 다음과 같은 뉴스들을 또그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YTN 탈북민 상반기 99명 입국, 중 이동 제한 완화로 늘었다. 현재 탈북민 누적 인원은 33,981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한국민이 돼야 돼. 힘든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회주의에서 살았을 때는 못 살아도 다 같이 못 살면 그렇게 불만이 없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는 게 아주 그 쉽지만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만 탈북민이 있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이제 뭐 태영호 같은 사람은 이제 고급 관료가 그 망명, 그래 이거는 이제 그 탈북민 이렇게 할 때 유민으로 들어오는 건 난민 이런 식으로 아마 처리 기준이 그럴 것 같아요. 블루오션 응급제 시장 승계 누구 잡을까? 그래가지고 그 응급제가 그 가격이 싸가지고 별로 수요가 없었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포스코 푸처엠, SK 머티리얼즈, LG화학, LNF,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등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삿포로 맥주가 팝업 전략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그 문을 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의 그 전통적인 꼬치에다가 삿포로 맥주 7대3 비율로 뭐 거품이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잘 따라야 그 맛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일본 맥주가 반일 때 이제 팍팍 떨어졌다가 그냥 다시 3위로 올라섰다는 얘기예요. 중국 경제가 예상의 급감속도, GDP 전기 대비 0.8% 실업률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0.8% 올랐다고 이렇게 그 일본 뉴스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베이징 시민은 옛날보다 이제 실컷 먹고 마실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 일용직 근로자도 조금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루베니 중국 스즈키 타카 전 경제연구팀장은
특히 소득 환경에 대해서는 서민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보이고 기업에서도 이익 감소 기조하는 것이므로 소비도 투자도 좀처럼 나오지 않으며 하반기에 가속한다는 상황은 아니다. 조금 좋아질려는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4월에서 6월이니까 2분기죠. 플러스 0.8%, 1분기는 2.2% 같은데 상승했다고. 계속 이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후이룽 탄이라고 이게 중국인 기자 같은데 청년 실업률이 방금 최고치를 갱신했고 GDP 성장률은 6.3% 성장했다. 그러면 일본 뉴스는 0.8%인데 2분기 이게 틀려요. 그래서 도저히 이 중국의 이 통계치는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뭘 중국의 발표만 가지고 얘기한 모양인데 일본 TV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각각 틀리면은 도대체 중국의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성장 경제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뭐 객관화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 같습니다. 먹고 살 길 막막해진 야쿠자 코로나 지원금 노렸다가 일단 적발 세계일보 뉴스인데요. 잘 나가던 일본 조폭들이 뭔 사건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야쿠자 때려잡기를 해서 최근에는 야쿠자가 별볼일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92년에 그 폭력단 대책법 시행했고 또 폭력단 배제 조례 정비 등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 때 노점하는 그런 식으로만이 이제 안 된다. 조직원도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팍 많이들 줄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이제 배경 얘기도 있고 마약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꾸로 한국 조폭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폭 출신들이 일개 기업들을 인수해 가지고 뭐 이 북한 뭐 불법 송금에 관여되고 이재명이 까라 뭐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조폭 새끼들을 왜 때려잡지 않는지 그들이 뭐 정상적으로 기업화하고 있는 것들을 왜 가만 놔두는지 이거 정관계 유착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 지금 마동석이가 나오는 범죄도시 3까지 나와서 했다는데 그저 그것은 사실은 소설 속의 희망사항인 영화 정도지 현실은 우리나라 마약이라든지 또는 조폭의 기업화 뭐 이런 등등이 혼자 힘으로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관계 이런데 다 관련이 있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조폭이 안 없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뉴스에 나왔지만은 조폭 새끼들이 우통을 벗고서 문신들을 자랑하면서 찍힌 사진들이 보는 이거를 봐서는 무슨 어떻게 한국이 뭐 보안이 안전한 나라고 범죄에 안심한 나라냐 이거 국뽕 뉴스 하는 애들이 이런 거 왜 취급을 해야죠. 그래서 한국 안전하지 않다. 조폭 새끼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사회에 문제가 많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줘야죠. 이것도 예방을 해야죠. 폭염만이 아니고 이 폭이란 게 들어갔잖아요. 폭 그거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우리 현재 정권들이 옛날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뭘 하고들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느린 성장의 새로운 시대.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이제 저성장 기조. 중국이 그렇게 되면은 한국도 영향을 받아서 중국 때문에만의 원인이 아니지만은 우리도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조적인 질병 뭐 많이들 얘기 나온 거 있습니다. 그냥 뭐 부채에 의한 경제 발전이었지 이게 경제가 좀 떨어지니까 지금 부채 문제가 부각이 되고 그리고 뭐 전기차 왕왕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세계 1위 판매량 하지만은 사실은 다 내수용이지 해외 수출은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달러 벌이는 별로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이
오히려 디프레이션을 부채질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같은 사항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속도가 빠르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재정 부양책이라고 말했는데 중국의 부채 우려를 감안할 때 이는 나올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은행도 별 볼 일 없어졌다. 이 은행 다니는 직원들도 뱅커들도 웨이즈 아웃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산층 함정에 대한 드문 언급을 했다. 중국도. 그런데 미국은 중간 소득 함정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 중국인들이 그들이 중국 꿈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13억 명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도시에 그렇게 그 겉으로 화려한 데서 청소부를 하고 있는 어떤 노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찍은 것 같습니다. AFP 빈부격차는 빈곤의 소나기를 조일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세계은행 총재가 인도 출신으로 바이든이 임명을 해가지고 됐다는 얘기인데 최병국일수록 이 기후 변화에도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단결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세계 남북을 조용히 갈라놓는 불신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좌절, 그거를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래 경제는 환경을 희생하여 확장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진실은 우리는 배출직약적인 성장의 또 다른 기간을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굴뚝 산업은 이제는 어렵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다국적 기업들을 좀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가진 국가들에 쉽게 이익을 옮길 수 있다 하는 것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새로 된 그 세계은행 총재인 모양입니다. 인도 출신 미국 시민 이름이 방가네요. 방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국이 서방 세계에서 폐쇄를 처먹기로 되기말 예상되는 중국의 이상징후, 나까지만 정렬하고 신냉전의 승자가 되는 것은 일본이라는 책 속에서 발췌해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렌드 쇼링의 구체국, 여기에도 이제 일본이 좀 꽤 많이 낄 거다 이런 희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플라이 체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국가가 채용할 방법은 리쇼어링, 국내 회기, 니어쇼어링, 이웃국가 공장이전 프렌드 쇼어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는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으로 고비용은 필연적이다. 자, 여기까지 와서 제가 또 딴지를 하나 건대면은 우리가 원가 세계를 못 벗어나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원가 세계를 벗어나서 공급망 재구축이 되더라도 고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스루풋을 우선적으로 해서 의사결정하고 옛날에는 가성비였지만 이제 시성비다. 이런 거로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냐. 다만 그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지만 악성 인플레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이제 일본이 그 금리를 올리면은 만약에 급등을 시키면은 보유 국채의 거액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등은 잠시 좀 그렇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재인 사냥이 정말로 마침내 반국가 세력 지정까지 한국 중추대 문재인 일파의 죽기 배틀이 큰일이 되어 왔다. 유타카 아키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문재인은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극우라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정론이 통용되지 지금 않고 있다.
그래서 불온의 움직임들이 있다. 무조건 루머로도 가짜 정보에서도 반일 기운을 만들어내는 단체에는 한국 언론도 역시 이젠 피곤하실 것 같아. 최근에는 이러한 행동에도 부정적 보도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좌파 심포, 심포라는 용어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위라고 칭하고 떠들고 있고 아직 그 세력에 쇠약이 없는데도 놀랍지만 그만큼 죽어란 거란고 느끼고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본 번역하는 AI가 어떻게 하지만 제가 이제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로 지금 야당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이게 좌우로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이게 이제 우라고 그냥 보죠. 이게 좌라고 보면은 반대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징적인 그림이 요거 머리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 없다. 이게 중간 정도에 이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뭐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애들은 생각도 없는 그 개 돼지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7월 18일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겠습니다.